미쳤어? 오늘 이래가지고 장수 맞추겠어? 속도가 너무 안 나시네. 빨리 좀 안 돼요? 그것도 힘드세요? 느려 터져가지고 우리만 개고생이네 씨. 손은 느려 말은 안 통해. 저거는 그냥 존재 자체가 민폐야. 서울 상계동에 살고 계신 50년 가까이 봉제 공장에서 이식 일을 하셨던 김영자 씨의 파란만장한 이야기입니다. 그녀의 손끝이 기억하는 세월의 흔적,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파란만장한 삶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함께 그녀의 삶 속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사연 시작하기 전 무료로 하실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이야기들이 올라올 때 가장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 2025년 무더운 여름, 서울 하늘은 뿌연 먼지 안개에 잠겨 있었지만 김영자 씨의 세상은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지하에 잠겨 있었습니다. 신당동, 골목 깊숙한 곳에 있는 지하 봉제 공장. 형광등불빛은 늘 희미했고 공기는 기계기름 냄새와 먼지, 그리고 사람들의 묵은 땀 냄새로 축축했습니다. 여러 대의 재봉틀이 뿜어내는 날카로운 기계음은 대화는 물론이고 생각마저 집어삼킬 듯 귀를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곳에 김영자 씨가 있었습니다. 1955년생, 올해로 70입니다. 시간의 무게에 짓눌린 허리는 꼿꼿하게 펴본 지가 언제인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50년 가까이 바늘과실을 만져온 손가락은 마디마디가 뒤틀리고 굵어져 이제는 젓가락질 한 번에도 욱신거리는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오늘도 재봉틀 앞에 앉아 있습니다. 배운 게 도둑질이라는 말은 그녀의 삶 그 자체를 설명하는 문장이었습니다. 잘난 기술도 내세울 학벌도 없는 그녀가 유일하게 몸에 익힌 것. 이 일을 놓는다는 것은 곧 삶을 놓는다는 것과 같은 의미였습니다. 아니, 차마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쉴 새 없이 돌아가는 재봉틀 소음 속에서 그녀의 신경을 거스르는 것은 바로 옆자리에서 들려오는 소리였습니다. 자신보다 한참 어린 미싱사들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입을 가리고 키득거리는 소리. 그녀의 굼뜬 손을 향한 노골적인 비웃음과 속닥거림이 파편처럼 귓가에 박혔습니다. 그들은 그녀와 다른 세상에 사는 듯 했습니다. 그때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공장장이 어슬렁거리며 다가와 그녀의 작업물을 툭 건드렸습니다. 그 역시 젊은 시절 영자 씨 같은 오야들 밑에서 재단을 배우고 실을 날랐을 터였습니다. 하지만 세월은 그의 눈에서 존경심 대신 계산기만 남겨놓은 듯했습니다. 스쳐 지나가는 관리자의 핀잔에 영자 씨는 대답 대신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드르륵, 드르륵. 그녀의 발끝에서 시작된 동력이 일정한 간격으로 천을 박아나갔습니다. 수십 년간 들어온 그 기계음에 집중하고 있으면 영자 씨는 아주 먼 옛날로 아득한 시간 여행을 떠나곤 했습니다. 모든 것이 서툴고 모든 것이 두려웠지만 그럼에도 가슴 한편에는 무엇이든 될 수 있을 것 같은 뜨거운 희망을 품었던 25의 시린 겨울날로 말입니다. 1980년의 어느 추운 겨울, 고향을 떠나온 밤 기차는 매캐한 연기를 뿜어내며 그녀를 낯선 도시에 내려놓았습니다. 손에 쥔 것은 낡은 기차표 한 장과 몇 가지 옷가지를 쑤셔 넣은 보따리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회색빛 도시의 칼바람은 남쪽 바닷가, 마을에서 나고 자란 그녀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혹독했습니다. 두려움에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그녀가 처음 발을 들인 곳은 쉴 새 없이 기계가 돌아가던 평화시장의 한 봉제 공장이었습니다. 처음 맡은 일은 시다. 정식 기술자인 미싱사가 옷을 만들면 그 뒤에서 실밥을 잘라내고 다리미로 옷을 다리고 완성된 옷을 정리해 옮기는 온갖 꾸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자 씨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면 고된 몸을 이끌고 쪽방에 쓰러지듯 잠이 들었지만 새벽녘에는 무구보다 먼저 일어나 남들이 버린 천 조각을 주워들었습니다. 드르륵거리는 소리가 새어나갈까봐 페달을 조심스럽게 밟으며
어깨너머로 본 기술자들의 손놀림을 흉내내며 밤새도록 박음질을 연습했습니다. 낮에는 누구보다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그녀의 성실함과 빠른 눈썰미는 곧 기술자들의 눈에 띄었습니다. 그렇게 몇 해가 지났을까? 영자의 손은 어느새 공장에서 가장 빠르고 정확한 손이 되어 있었습니다. 실밥을 자르던 서툰 손은 이제 복잡한 패턴의 옷도 막힘없이 박아내는 마법의 손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그녀를 시달아 부르지 않았습니다. 기술자들의 기술을 총괄하고 지시하는 가장 높은 자리, 통상 오야라고 불리는 그 자리가 그녀의 것이 되었습니다. 29의 기모야, 그것이 그녀의 새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 그녀는 자신의 재단판 앞에서 늘 묵묵히 원단을 자르던 한 남자를 마음에 담게 되었습니다. 말수는 적었지만 늘 선한 눈으로 웃었고 무거운 원단 꾸러미를 나를 때면 말없이 다가와 도와주곤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후로 몇 해가 더 흘러 1984년 29이 된 영자는 그 선한 남자와 100년 가약을 맺었습니다. 두 사람의 신혼집은 삼성교 언덕에 있는 작은 단칸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온전한 두 사람만의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방 안에는 각 결혼한 두 사람 외에 시어머니와 아직 장가가지 않은 남편의 남동생 셋, 그리고 여동생 하나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대가족의 맏며느리. 그녀의 고된 삶은 공장 문을 나선다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공장에서 수백 장의 옷을 만들고 밤에는 집에서 7식구의 밥을 짓고 빨래를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뱃속에 새로운 생명이 찾아왔습니다. 기쁨도 잠시, 현실은 더욱 버거워졌습니다. 만삭이 되어 뒤뚱거리는 몸으로도 영자는 단 하루도 재봉틀 앞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그 고된 와중에도 뱃속의 아이는 자꾸만 신호를 보내왔습니다. 창신동 낙산냉면이 먹고 싶다는 소박한 신호를요. 공장이 근처였기에 점심시간에 잠시 짬을 내어 찾아간 허름한 냉면집에서 한 그릇을 허겁지겁 비워낼 때가 그 시절 영자 씨의 유일한 행복이요. 사치였습니다. 1985년 작고 뜨거운 생명체가 품에 안기는 순간 영자 씨는 세상을 다 가진 듯 벅찬 마음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재봉틀 소리만큼이나 익숙해져야 할, 평생 지켜내야 할 자신만의 세상이 태어난 것이었습니다. 남편의 손을 꼭 잡고 그녀는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에게만큼은 아쉬운 것 없이 다 해주는 좋은 부모가 되겠노라고요. 아이가 태어난 후 몇 년이 지나고 영자 씨의 삶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시동생들은 하나둘 결혼을 하거나 독립해서 집을 떠났고 함께 살던 시어머니도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세 사람은 곧 조금 더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처음으로 온전한 세 식구만의 보금자리가 생긴 날, 영자 씨는 이제 정말 행복한 날들만 남았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 믿음처럼 이후 2년간은 그녀 인생의 황금기였습니다. 묵묵히 일하던 남편이 더 안정적인 의료회사의 기술자로 취직하며 형편이 한결 나아졌기 때문입니다. 비록 낡고 작은 집이었지만 다른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이 세 식구의 웃음소리로만 공간을 채울 수 있다는 사실이 꿈만 같았습니다. 월급날이면 남편은 어김없이 영자가 좋아하는 찐빵을 사들고 왔고 영자 씨는 고된 공장 일을 마친 뒤에도 서툰 솜씨로나마 아들의 옷을 직접 만들었습니다. 주말이면 세 식구는 가까운 공원으로 나들이를 갔습니다. 아빠의 목마를 타고 세상을 다 가진 듯 웃는 아들의 얼굴을 보며 영자 씨는 이 소박한 행복이 영원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녀가 항상 만지는 재봉틀마저 그들의 행복을 축복하듯 경쾌한 소리를 내며 돌아갔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적어도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1988년 가을, 온 나라가 서울 올림픽의 함성으로 들끓던 날이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개회식의 화려한 모습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3살 배기 아들의 재롱을 보며 남편과 함께 웃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하는 짧은 신음과 함께 가슴을 부여잡고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흔들어도 미동 없는 남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가는 것을 본 순간 영자의 세상도 함께 멈췄습니다. 온 국민이 축제를 벌이는 동안 그녀의 집에서는 가장 끔찍한 비극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다급하게 외치는 소리, 영문도 모르고 울부짖는 아이, 정신없이 달려온 구급차의 희미한 사이렌 소리. 병원으로 향하는 내내 그녀는 남편의 차가운 손을 붙잡고 제발, 제발 기도만 반복했습니다. 수술실 앞 차가운 복도에서 보낸 1시간은 그녀가 살아온 평생보다 더 길게 느껴졌습니다. 지독한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마침내 초점 없는 눈으로 나온 의사는 아무런 감정 없는 목소리로 급성 심근경색이라는 단어를 뱉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의사의 말이 영자의 귓가에 닿았지만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최선을 다했으니 이제 괜찮다는 뜻이겠지. 곧 남편이 웃으며 걸어 나오겠지. 그녀의 머릿속이 필사적으로 희망을 만들어내는 사이 의사는 짧게 목례를 하고 차가운 복도 저편으로 사라졌습니다. 텅 빈 복도에 혼자 남겨진 순간 굳게 닫힌 수술실 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저 문은 다시는 열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남편은 저 너머에 있다는 것을.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한꺼번에 사라지고 다리에 힘이 풀리며 그대로 복도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세상은 순식간에 색을 잃고 흑백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병원을 나섰는지, 어떻게 집에 돌아왔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멍한 머리로 수화기를 들고 남편의 부고를 전하던 순간들. 명문도 모른 채 아빠는? 하고 묻는 어린 아들을 그저 끌어안고 소리 없이 울었던 밤. 그 모든 것이 현실이 아닌 아주 길고 끔찍한 악몽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그녀는 남편의 영정사진 앞에서 상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장례식은 꿈처럼 지나갔습니다. 텅 빈 눈으로 조문객을 맞고 기계적으로 절을 했습니다. 어린 아들은 아빠의 영정사진 앞에서 명문도 모른 채 해맑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비수처럼 가슴에 박혔습니다. 남편이 떠난 세상은 그야말로 생지옥이었습니다. 세상은 그녀에게 단 한 뼘의 자비도 허락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 없는 젊은 과부라는 사실은 그녀를 무시하고 얕보는 수많은 이유가 되었습니다. 주변의 동정어린 시선은 금세 귀찮음과 경계심으로 변해갔고 혹독한 겨울엔 월세가 며칠 밀렸다는 이유로 집주인이 야박하게 연탄을 끊어버렸습니다. 영자는 어린 아들을 끌어안고 사르르는 추위 속에서 자신의 온기로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어느 겨울, 아이가 심한 폐렴에 걸렸을 때 아픈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공장 구석 자재창고에 몰래 눕혀두고 일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은 공장 관리자는 당장 아이를 데리고 나가라며 그녀를 내쫓았습니다. 그날 영자 씨는 아픈 아이를 업고 찬바람이 부는 거리를 하염없이 걸으며 소리 없이 눈물을 삼켜야 했습니다. 초등학교 운동회 날 아빠와 함께 달리기라는 팻말을 보며 나는 아빠 없어서 못 달려라고 말하던 아들의 굳은 표정을 보며 그녀는 화장실로 달려가 입을 틀어막고 울어야 했습니다. 어버이날 아들이 학교에서 가져온 미술과제는 그녀의 심장을 다시 한번 도려냈습니다. 내가 가장 존경하는 우리 아빠라는 제목 아래 아들은 아무것도 그리지 못한 새하얀 도화지를 내밀었습니다. 3살 때 아빠를 잃은 아들에게는 아빠의 얼굴에 대한 기억조차 없었습니다. 그 텅 빈 도화지 앞에서 영자 씨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렇게 수없이 무너지고 싶었던 밤들이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영자 씨는 다시 일어나 재봉틀 앞에 앉았습니다. 자신의 눈물과 한숨을 먹고 자라는 저 어린 아들을 위해서 그녀는 절대로 쓰러질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갔습니다. 계절이 10번 넘게 바뀌고 아들의 교복이 초등학교, 교복에서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 교복으로 바뀌는 동안 영자 씨의 하루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아들의 밥을 차리고 하루 종일 지하 공장에서 재봉틀을 돌리고 파김치가 되어 돌아와 밀린 집안일을 하는 날들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새겨졌고 손마디는 더욱 굵어졌습니다. 아들은 그런 어머니의 고된 삶을 말없이 지켜보며 자랐습니다. 철이 일찍 든 아들은 투정 한 번 부리지 않았고 묵묵히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어머니의 멈추지 않는 재봉틀 소리는 아들의 가슴에 지워지지 않는 무늬로 새겨졌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식 날이었습니다. 짜장면 한 그릇으로 조촐한 축하를 하고 집에 돌아온 저녁. 아들은 쭈뼛거리며 영자 씨 앞에 앉았습니다. 그녀가 쌈짓돈을 모아 마련해둔 대학 등록금 봉투를 물끄러미 보던 아들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저 대학 안 가겠습니다. 영자 씨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남들 다 가는 대학을. 엄마가 이 고생한 게 다 너 잘 되라고 한 건데. 목소리가 떨려 나왔습니다. 아들은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안 가는 거예요. 어머니 평생 재봉틀 앞에서 허리 한번 못 펴고 사시는 거. 더는 못 보겠습니다. 이제 제가 돈 벌어서 엄마 쉬게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저도 옷이 좋아요. 평생 어머니 어깨너머로 본 그 일이 저도 해보고 싶어졌어요. 아들의 단단한 눈빛 속에서 영자 씨는 낯선 사내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더 이상 그녀의 눈물과 한숨을 먹고 자라던 어린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위하는 아들의 깊은 속내와 일찍 철이 들어버린 그 마음의 무게를 깨달았습니다. 영자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아들의 손을 꼭 잡아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어머니가 평생을 바친 옷의 세계로 스스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시장 구석에서 쪽잠을 자며 일을 배우던 아들은 몇 년 후 마침내 동대문에 자신의 이름을 건 작은 도매 의류 매장을 열었습니다. 어머니의 성실함을 물려받은 아들의 가게는 날로 번창했습니다. 밤낮 없이 발로 뛰며 좋은 원단을 찾고 최신 유행을 읽어내는 아들의 감각은 시장 상인들 사이에서도 금세 입소문이 났습니다. 그렇게 자리를 잡은 아들은 시장에서 함께 일하던 웃는 모습이 고운 처녀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영자 씨는 아들을 쏙 빼닮은 손주를 품에 안게 되었습니다. 쭈글쭈글한 아기 손이 자신의 거친 손가락을 꼭 쥐는 순간 영자 씨는 수십 년 묵은 슬픔이 한꺼번에 씻겨나가는 듯한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들은 이제 한 가정의 가장이자 어엿한 사장님이 되었습니다. 몇 번이고 영자 씨에게 이제 그만 지하 공장 일을 그만두라고 설득했습니다. 매달마다 보통의 자식들이 주는 거 이상으로 훨씬 두둑한 용돈을 봉투에 넣어 건넸지만 영자 씨는 고개를 저으며 그저 일을 계속할 뿐이었습니다. 영자 씨는 아들이 준 돈을 쓰지 않고 차곡차곡 모아두었습니다. 행여나 자신의 존재가 혹은 늙은 어미가 주는 용돈으로 편히 산다는 사실이 성공한 아들의 앞길에 누를 끼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고된 하루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퉁퉁 부은 다리를 주무르고 있을 때였습니다. 다급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소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잔뜩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아주 까다로운 디자인의 신제품 샘플을 제작해야 하는데 내일 아침까지 거래처에 넘겨야 할 가장 중요한 옷을 다른 공장에서 전부 못하겠다고 손을 들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은 애원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할 수 있잖아. 이건
엄마밖에 못해. 제발. 영자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온몸이 쑤셔왔고 당장이라도 쓰러져 잠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절박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녀는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공장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자초지종을 설명하자 소화기 너머의 공장장은 잠시 혀를 차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속해 있는 도매상가를 잘 알고 있기에 그는 잠시 계산하는 듯 하더니 마지못해 입을 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직원들 보기 전에 조용히 하고 나오세요. 이번 한 번뿐입니다. 늦은 밤 택시를 타고 도착한 신당동. 공장은 온통 어둠과 정적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 깊은 어둠 속에서 오직 작업대 위에 낡은 형광등 하나만이 섬처럼 외롭게 빛나고 있었고 아들은 그 불빛 아래서 초조하게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밖에 못해. 그 한마디에 영자 씨는 외투를 벗어 던지고 말없이 재봉틀 앞에 앉았습니다. 재봉틀 위에 올라간 그녀의 손은 나치 지휘자처럼 원단을 자유자재로 이끌었고 아무도 구현하지 못했던 그 까다로운 디자인이 그녀의 손끝에서 마법처럼 피어났습니다. 재봉틀 바늘이 천을 꿰뚫을 때마다 그녀는 아들의 베넷 저고리를 만들던 기억, 찢어진 아들의 무릎을 꿰매주던 기억, 아들의 교복을 다리던 수많은 밤들을 떠올렸습니다. 아들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어머니의 재봉틀이 지난 48년간 박아온 것은 단순히 옷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그것은 자신의 유년이었고 청춘이었고 오늘의 자신을 만든 모든 시간이었다는 것을요. 몇 시간 뒤 샘플이 완성되자 공장 안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숨을 죽인 채 나네킹에 입혀진 완벽한 옷을 바라보았습니다. 흐트러짐 없는 박음질, 비단처럼 유려한 실루엣. 다른 공장 사장들이 고개를 젓던 바로 그 디자인이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돌려 영자 씨의 손을 보았습니다. 수십 년간의 노동으로 뒤틀리고 거칠어진,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것을 만들어낸 그 손을. 아들은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옷을 좋아하게 된 이유, 좋은 옷을 알아보는 자신의 안목이 어디서 왔는지를. 그것은 바로 평생을 어깨너머로 봐온 어머니의 재봉틀 소리와 그 손끝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아들은 더 이상 울먹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제는 한 회사의 대표로서 존경하는 최고의 기술자에게 말하듯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곳은 그만두세요. 제가 어머니를 위한 공간을 마련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회사의 가장 중요한 옷들은 어머니께서 직접 만들어 주십시오. 이것은 아들이 어머니에게 베푸는 효도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사업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최고의 장인에게 드리는 가장 진심 어린 제안이었습니다. 얼마 후 영자 씨는 신당동 지하 공장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아들이 차려준 환한 작업실에서 아들의 신제품 샘플 중 가장 중요한 옷들만 직접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녀의 재봉틀은 더 이상 생존의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자부심과 사랑, 그리고 한평생을 바친 장인의 기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한 땀, 한 땀. 그녀의 재봉틀이 박아온 것은 어쩌면 시대를 살아온 우리 모두의 어머니가 서툴게 기워낸 위대한 사랑의 역사일지도 모릅니다. 한 땀 한 땀, 고된 세월을 박음질해 위대한 사랑을 완성한 김영자님의 삶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쩌면 가장 위대한 이야기는 특별한 누군가가 아닌 성실하게 오늘을 살아내는 바로 우리 모두의 것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모여 세상 가장 멋진 작품이 되기를 응원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평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지금까지 바늘끝 인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